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게이지먼트는 작년 미래 프리뷰에 이어 올해 다시 프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주인공으로 나와주신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네, 오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명 반값 기숙사라고 불리죠. 성동한양 상생학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동한양 상생학사를 운영하면서 한양대와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주민들 사이의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했다라고 해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로 뽑히고 있는데요. 이 성동한양 상생학사 외에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한 다른 대안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성동 한양 상생학사는 보통 이제 그 대학교는 기숙사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기숙사를 짓고 싶어 하고, 기숙사가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학교 인근에 부지들을 매입해서 이렇게 기숙사를 짓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가. 그러면 이제 대학 인근에는 수십 년 동안 그 대학생들을 예전에 하숙촌부터 시작해서 자치 하숙촌에서 지금 이제 원룸 촌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어떤 그런 숙박,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주거권 이런 것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대학 근처에 이렇게 기숙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서 이 갈등이 결국 지자체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로 오게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표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생적 관점에서 풀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서 이제 그런 주민들도 만나보고 학교 측도 만나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기숙사는 져야 된다라는 그러면 질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주민들의 왜냐하면 이게 생존권은 또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갖고 이제 해서 해법으로 이제 그걸 내놓은 겁니다. 지금 그 대학가 근처에 원룸촌의 분들은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해서 원룸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숙사가 생기면 학생들이 빠져나가니까 공실이 생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공실을 줄이려면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 한양대 근처는 50만 원쯤 하는데 월세가 이 50만 원 월세를 20만 원, 30만 원에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비지 않을 거다. 학생들이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워줄 수 있다. 또는 학생들을 한다고 100%다 수용을 못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와서 그 수요를 감당해서 공실이 안 생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50만 원 하는 걸 30만 원만 한다고 해도 본인들은 지금 멀리서 안 다니고 오겠다 이런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기초를 해서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이 30만 원에 이 방을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 문제에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한양대 그리고 성동구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가 우리 국토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토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을 저희가 해법으로 제시를 한 게 그리고 각각 분담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반값에 가까운 그런 걸 제공한다면 학부모들도 여기 그 원룸 하시는 주민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이익이고 그럼 우리가 왜 그런 비용을 그럼 부담하느냐? 이게 만약에 장기 표류되면 이게 사회적 갈등 비용이 훨씬 더 크게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풀어주는 비용으로도 하고도 남는다라고 크게 보면 갈등도 비용이잖아요.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선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내용은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을 하고요. 시간상.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서
국토부를 대신해서 LH에서 이렇게 인발부되고 그다음에 한양대하고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서 그걸 만들어냈고 지금 이제 확대를 하는 중인데요. 이건 진행 과정이고 허가는 이미 나갔습니다. 기숙사 허가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아무 반대 없었고 그렇게 원래는 처음에 반대했는데 이 안이 설명이 되면서 반대하신 분들이 다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를 전혀 안 하고 허가가 나갔는데 한양대 차원의 약간 뭐 자기들 계획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후에 이제 이게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 이 상생학사를 계속 키워갈 겁니다. 규모를. 그래서 대학으로 그 기숙사로 빠져나가는 이 사근동 한양대 인근에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또 부가 질문으로 그런 비슷한 노력을 한 게 있느냐, 이후 노력을 한 게 있느냐 질문이신데 그 질문은 저희가 그 지역에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일정 정도 공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걸 함께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또 연구를 했는데 결국 그 지역이 이제 한양대 근처인데 사근동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근동 지역을 이제 그 원룸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월세를 받고 그걸 활용해서 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나이도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상생학사 하나 있고 그걸로 다 못 채워주면 뭘 할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도시 재생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마을 호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호텔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한 마을이 이게 주로 이제 농촌의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한 마을이 호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은 호텔 프런트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느 집은 호텔 1호실이 되고 어느 집은 2호실이 되고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거기서 농촌 체험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온 마을이 호텔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그러면 도시에서 이걸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럼 요즘 파티룸이라든지 회의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그런 빌 수 있는 그런 그 원룸 이런 부분들을 파티룸이나 회의룸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외국인들을 에어비앤비로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국내인들도 내국인들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일대를 마을 호텔로 하면 외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그런 그 에어비앤비를 찾는 장소가 교통 좋고 도심이면서 한국의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데를 선호하는데 거기가 딱 저희가 맞는 지역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십역에서 걸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한양대생들을 비롯해서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고 전통의 골목이 살아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마을 호텔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이제 기숙사를 지음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이제 희망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 호텔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갈등도 비용이다 하는 게 좀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다반사인 거잖아요. 이제 미리 예측하기 힘들 뿐더러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조정을 해야 하고 근데 그거를 먼저 이제 대비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감명을 받았고 마을 호텔이라는 게 뭐 현재는 이제 초기 단계에 있지만 좀 더 추진을 해 나가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면 원래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뭐 땅값이나 임대료 등이 오르고 그리고 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이런 내몰림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분처장님께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과 관련해서 장기 안심상가 지원이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사업도 해오셨고요.
혹은 이제 조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 저서에서 말씀하셨던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혹은 이 성동구에서 주민협의체를 통해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영업 제한과 같이 이 규제를 활용하는 방안들 역시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규제를 활용하는 방안 중에 어느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었나요? 네, 일단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제 책은 읽어보셨어요? 저희 신영이가 이 정원호 총장님의 팬이어서 아, 그래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요즘 뭐라 그러나 절판이 돼서 네, 못 구했을 것 같아서. 네, 어, 그 젠트리피케이션은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국에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요. 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은 워낙 많이 있고, 또 그거를 저희가 그냥 재개발 뭐 이런 네, 그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냥 문화처럼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논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어, 조금만 좀 그 원인을 좀 내려다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임대료가 좀 상대적으로 싸고, 그래서 이제 좀 활성화되지 않은 구역이 있죠. 그러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낙후된 뒷골목이라든지 낙후된 지역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될 텐데, 그 지역에 임대료가 싸요. 임대료가 싸니까 공실도 많고, 비어있는 공실도 많고, 임대료가 싸니까 좀 생각 있고 의식 있거나 열정을 가진 젊은 예술인이라든지 상업하는 자영업자라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제 싼 임대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창의성을 막 발휘해가지고 이쁜 가게들을 만들어요. 네,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막 만들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와서 보고 특이하고 재밌고 하니까 오게 돼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좀 오니까 더 많은 그 젊은 창작 또 창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 다양한 걸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유명해지죠. 이까지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해지고 또 장사도 잘 되니까 돈도 많이 벌리고 좋은데, 또 이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건, 이렇게 해서 되니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보통 젠트리파이어라고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보통은 이제 이걸 이제 상가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투자 개념으로 해서 미리 비싸게 사요, 상가를. 그래서 지금 한 1억 주만은, 예를 들면 한 10억 주만은 걸 자기 15억에 주고 사요. 이 상가를 사서 이걸 자기가 임대료를 막 올려요. 자기가 5억을 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임대료를 올리죠. 그러면 그런 게 맷집이 생기면 옆에 가만히 있던 집주인도 옆집이 임대료를 우리보다 배로 올렸는데 올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주위에 네, 부동산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도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비교를 하게 되고, 옆집은 얼마인데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올려요. 근데 이게 경쟁적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다 보면 300%, 400%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러면 싼 임대료를 무기로 해서 시작한 이 지역이 결국 가가지고는 임대료 폭발적 상승에 의해서 못 견디고 이 젊은 창의력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결국은 다른 더 싼 동네를 찾게 되죠. 그 싼 동네를 찾아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럼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만 들어와요. 그 업종이 뭐냐? 바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파리바게뜨라든지 뚜레쥬르라든지, 빵집으로 치면, 커피숍으로 치면 뭐 스타벅스, 뭐 이렇게 카페 베네든지 이런,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이런 그런 패션으로 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 이런 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가게들로 쭉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개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원래 이 골목이 갖고 있던 매력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찾던 분들이 와서 내가 찾던 동네가 아니네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도 있는 스타벅스를 왜 여기까지 와서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있는 LG 패션을 왜 여기까지 와서 하겠냐? 이런 이제 의구심들 때문에 안 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게 되면 집객에 실패한 가게 상가들은 이제 손님이 쭉쭉 끊기고 결국은 마이너스를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럼 공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건물주들도 반값으로 내놔도 안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현상, 그래서 모두가 손해가 되는 현상, 만든 사람들은 쫓겨나고 건물주들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나중에 다시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리고 이 인근의 주민들은 잠깐 동안에 반짝이는 성장기를 거쳤지만 다시 동네가 낙후되는, 이런 걸 거친 데가 신촌, 그 다음에 뭐 압구정, 이렇게 또 뭐 경리단길 이런 데가 다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를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성수동을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도시재생으로 개발하기 전에 먼저 앞서갔던 동네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보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래서 이곳에 투자를 하기 전에 막을 방법을 동시에 연구해서 투자도 하고 억제책도 써서 오랫동안 가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저희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튼튼하게 건강하게 오래 기르기, 이걸 이제 저희들로 잡았는데, 아까 예를 들면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금알을 낳으니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황금이 있을 줄 알고 한꺼번에 꺼내려고 가르는 그런 우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로 오르면 마냥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배를 가르는 꼴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네를 만들고 키운 사람들이 같이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누구냐? 임차인, 보통 처음에 얘기했던 창의적인 상업인들, 그 다음에 공동체, 그 지역 주민, 그 다음에 건물주도 저희는 이제 서양의 다른 시각들은 이 건물주와 어쨌든 갈등 관계를 갖고 건물주들을 자꾸 억제하고 무슨 억압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법들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건물주들도 지역사를 이루는 분들이고 대부분이 열심히 일해서 이 건물 하나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도 충분히 지역사를 위해서 자기가 마음이 합쳐진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깨우쳤기 때문에, 파악했기 때문에 건물주들도 주체로서 당당하게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3주체를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주체가 모두 이익을 함께 나눠서 오랫동안 함께 간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3주체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내자. 그건 바로 상생협약이다. 처음에는. 그래서 뭐 몇 %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상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상권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건물주들은 상권이 발전하면 그렇게 발전한 노력이 상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 선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그 협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냐?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는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다 담는다면 저희가 거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 상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하게끔 하는, 그렇게 이제 좀 설계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마음 놓고 서로 의논해서 협의하고 각각 노력한 것이 공동체 선으로 모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짜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발전한 게 성수동 지역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정점에, 그러니까 상권이 쭉 발전하면 정점에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정점에 있어서 다른 업종들을 거꾸로 시각을 바꿔놓으면 다른 업종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 생태계를 그 생태계의 주 생태계가 되는 그게 이제 정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거를 미리 막자. 그래서 대기업 몰 개성화를 만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그 골목에 못 들어오게 하자. 아예 입점 금지를 시키면 이 골목 안에 못 들어오면 그 기존에 있던 창의적인 업종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금지 제도. 요걸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해서 혹시 서울숲 근처 가보신 분들 계세요? 예, 그 서울숲 옆에 카페거리. 예, 그 카페 거리 가보면 대부분 가보신 것 같은데 카페 거리 가보면 똑같은 카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카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봤던 카페는 없습니다. 전부 독특한 카페들만 있고 식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입점 금지 구역이어서 다른 그런 카페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게 해놨습니다. 아까 3자, 상인, 건물주,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이 3자 협의체에서 얘는 못 들어와. 얘는 돼.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 중에 유일하게 들어온 게 두 개 입점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왔는데 그 2개 들어온 건 주민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지만 얘는 이 동네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아 라고 결정해 준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중에 나머지 생태계를 파괴할 것 같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공개한 건데요. 다른 데는 다른 데 강의 같거나 논문에는 발표 안 했는데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 슈퍼마켓. 슈퍼마켓은 요즘도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거, 편의점이라고 그러죠. 편의점은 그게 이제 그 프랜차이즈밖에 없고 그거는 들어와도 다른 업종에 침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게 들어왔던 거고요. 나머지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임대료를 안 올리면 건물주는 어떻게 혜택이 있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드렸냐면 새로 집을 짓거나 자기가 이제 세입자를 좀 늘리고 싶거나 할 때는 새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새로 져서 층수를 올릴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2층, 3층밖에 못 지면 그걸 저희가 이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라고 부르는데 뭐 편하게 얘기하면 3층밖에 못 짓는 걸 4층까지 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메리트를 주고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어디까지 확보하게 했는데 그걸 이제 완화시켜줘서 이런 것도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행자들이 쉽게 그러니까 보행자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이거를 지금 만들어서 보차도 구분시키고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사람들이 걷기 좋은 거리가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구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을 투자해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뭐랄까 찾아오는 손님들은 늘어나고 거리는 활성화되고 이 IMF의 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상권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걸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억제책과 인센티브 동시에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만이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 현재도 인센티브와 억제
페널티 억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